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에서 발제가 3개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발제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다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토론 선생님들 나오시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선생님들 나오시죠. 저희가 주제가 감염병 위기와 인포데믹스 실태 및 대안론이고요. 저희 토론자로서 3분 모셨습니다. 근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환상적인 호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분은 언론 전공을 하신 전직 기자님에서 한 분 모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과대학에서 한 분 모셨고, 세 번째는 보건대학원에서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제가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도영 교수님이고요. 제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계십니다. 인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최효성 교수님이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계신 이민정 박사님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 무슨 대선 토론 같은데요. 아무튼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연사분들 다 계시고, 그래서 한 분당 한 5분 정도 발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조금 이제 상호간에 의견이 있으시면 그렇게 진행하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도영 교수님 저희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마이크 소리 나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인포데믹스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논의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우선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인데, 그러니까 위기라고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위해에 접하는 것이고, 그 위해가 얼마나 우리한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인가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러한 위해가, 그러니까 실제 우리에게 위기가 될 때는 그 위해 자체, 그러니까 위해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잦은 빈도로 되는가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위해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 적절하게 촉발됐는가라는 것도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감정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됐을 때에도 문제가 되고, 너무 활성화가 안 돼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별로 크지, 그러니까 어떤 100만큼의 위해인데 그 위해에 대해서 우리가 1000만큼의 반응을 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100만큼의 위해인데 한 1만큼 정도밖에 반응 안 한다.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인포데믹스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감정 촉발이 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우리가 감내할 정도의 어떤 부작용의 측면의 정도의 어떤 인포데믹스인가, 즉 어떤 정보의 어떤 오장보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어떤 이 반응을 한 어떤 그러한 어떤 반응인가, 이거를 일단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이 구분이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걸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거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장애물은 그냥 부딪혀 나가버리는 게 실제적인 문제 해결하는 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인포데믹스, 잘못된 정보가 그 성격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어떤 부정 편향 때문에 실제 심각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는 상당히 심각하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정 편향 때문에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어떤 부정확한 정보 또는 어떤 의도된 잘못된 정보가 진짜 심각해서 어떤 큰 해를 끼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판단 기준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정보가, 그러한 가짜 정보라든가 아니면 오보가 조직적으로 생산이 되는가라는 거죠. 이게 조직적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감정, 어떤 이 구석기 시대에 형성된 어떤 위해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 특히 어떤 재난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 미생물에 대한 회피 성향에 따른 어떤 인간의 어떤 직관적인 본능에 따른 그런 감정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인류의 어떤 부작용인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조직이 어떤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반백신주의자라든가 아니면은 별도의 다른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어떤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일단 판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걸 구분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퍼졌던 잘못된 정보가 어떤 조직적인 어떤 생산이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가졌던 어떤 구석기적인 본능에 의해서 그 일시적으로 생겼던 과잉 반응인지라는 걸 어떤 구분하는 것이 어떤 필요하다고 보고, 만약 후자라고 한다면은 지나치게 어떤 이 인포데믹스에 반응하는 것보다는 보다 우리의 어떤 그 긍정적인 정보, 또 좋은 정보를 더 널리 확산시키는 쪽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만약 어떤 이것이 조직적인 생산이라고 한다면은 그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토론 중에도 질문을 좀 하실 수도 있거든요. 대답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름, 성함을 거명을 하시면 제가 한 번 더 하면 카메라를 그쪽으로 비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토론을 일단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의 최효성 교수님 진행해 주시죠. 네, 지금 소개받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 교실의 최효선이라고 합니다. 의학교육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크게 이제 뭐 예비 의료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 교육을 또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졸업 후 교육이라고 해서 의사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이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환자 교육까지 포함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의학교육이 페이션트 세이프티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고, 이제 그 페이션트 센터드니스의 환자 중심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실 인포데믹스를 의학교육에서 다루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육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니라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이제 인포데믹스라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이제 웹포지움을 통해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고요. 현장의 목소리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교육에 반영해야 되겠구나라는 많은 영감을,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예비 의료인인 학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뭐 펠로우 전문인 뿐만이 아니고 이제 패컬티 디벨롭먼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뭐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의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을 조금 더 얻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 선생님의 발표를 아주 감사히 잘 들었는데요.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이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박건희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것 중에 이제 심리 방역이라고 표현하신 이런 부분들이 저 굉장히 많이 이제 저 일반인으로서 많이 이제 동의하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언론에서 그 김양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가짜 뉴스나 뭐 혐오, 차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인식하고 있고, 학생들하고 토론 과정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또 의료 현장에서의 허위 정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얼마 전에 회의를 갔는데 이제 제가 광주에서 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광주는 검사를 안 해줘서 확진자를 숨겨서 확진자가 33명밖에 안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알만하신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의료 현장 에 대한 어떤 허위 정보들이 많이 지금까지 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인포데믹스로 인해서 이제 혼란이나 갈등, 뭐 혐오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게 이제 그 일반인들의 심리적 안정이나 뭐 정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 제가 자료를 뭐 밀라노에 있는 뭐 IULM 대학이라고 하는 데와 뭐 하버드 대학이 같이 해서 이제 코비드 19에 대한 인포데믹스 업저버터리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트위터에 있는 그 메시지들을 이제 분석해서 그때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이트였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세계적인 정서들이 어떻게 트위터를 통해서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보시면 그
화면이 안 나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빨간 부분으로 나타나는 그 나라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붉게 아주 짙붉게 나타났고요.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긍정적인 정서들로 표현되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상황이 심각할수록 부정적인 정서가 많은 거는 당연할 텐데요. 이제 그 사이트에서 그 연구진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분석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분석의 기준으로 이제 인포데믹스 리스크 인덱스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거기서 그 연구진은 이제 세 가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뉴스의 신뢰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생산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생산자가 확인되지 않은 봇인지 그냥 자동으로 뭐 생산해내는 그 뉴스를 제공하는 그런 봇인지, 그 다음에 그 사용자들이 그 봇에서 보낸 메시지에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 요 세 가지로 이제 그 지수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뭐 그 연구를 아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생산자가 그 메시지를 얼마나 확인된 생산자가 메시지를 만들어내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오범조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생산자의 그 메시지에 대한 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정부나 뭐 시도, 지자체, 뭐 질본 이런 데서 그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 또 그런 전문가와 언론이 그 메시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지가 이제 중요하다. 이건 그 세 분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염려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저희가 건강 정보를 접하는 감염병에 대한 그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이것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긴 한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고, 그 특히 남녀노소 모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는데, 뭐 얼마 전에 나온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 31%의 사람들이 제일 뭐 믿을 수 없는 플랫폼으로 이제 유튜브를 지목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강 정보도 또는 이 그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도 다 유튜브로 지금 되고 있고, 뭔가 필터링이 없다는 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좀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세 분 선생님께서 이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뭐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얼마 전에 나온 뭐 그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and 뭐 Allied Science에서 게재된 이번 달에 게재된 그 연구에 의하면 이제 피시본 다이어그램으로 어떤 것이 인포데믹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가, 이런 거를 이제 밝힌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제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인포데믹스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너무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만 의존해서 정보를 습득한다, 이것을 보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팩트 체크를 못한다. 아까 그 세 분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이런 점들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이나 법적 제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교육적 측면에서는 이 인포데믹스에 대해서 이제 아까 그 오범조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 미디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들 누구나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걸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그 미디어 교육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어떻게 리터러시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생산자로서 어떤 책임을 지고, 이제는 이제 1인 미디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산자로서의 책무,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미디어 교육 자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건강 정보나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에 어떤 데서 이런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래요? 예, 마지막 한마디만 더. 예, 지금 이제 저희 그 의학교육 쪽에서는 지금 메디컬 프로페셔널리즘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사회적 책무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감염병과 관련해서도 또는 인포데믹스와 관련해서도 어떤 그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되는지 의료인이 그런 것들을 밝히고 그것을 교육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다라는 책임감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재촉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그 질문들이 좀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세미나가 약간 그 어떤 인터랙션을 좀 추구를 해서 좀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연자들한테 질문을 드린 다음에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뭐 한 2만 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가짜 뉴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번 이게 한 게 인포데믹스 말을 많이 하는데 인포데믹스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진짜로 느낄 수 있는 그 굉장히 나쁜 점은 무엇이냐. 그래서 인포데믹스 얘기 보면은 사실 이렇게 뭐 가짜 뉴스처럼 이렇게 보이는 댓글에 보면 아니면 말고라든가 뭐 재밌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반응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인포데믹스가 다들 말은 하는데 이게 진짜로 결정적인 역할을 어디서 하는지 왜 나쁜지 오범조 선생님이 뭐 의료 현장, 그다음에 박건희 소장님이 보건소 현장, 그다음에 김영주 교수님도 좀 시사점이 있으면 조금 짧게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먼저 오범조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거 답변을 다른 분들하고 둘이 중복될까 봐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저는 지금 병원에서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가짜뉴스가 그겁니다. 나라에서 임의로 기준을 바꿔서 검사를 어떤 사람들은 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안 해주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한 번 정도 기준을 뭐 검토를 한 적은 있지만 코로나가 의심되는 사람의 검사를 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응급실에 그냥 오는 겁니다. 막연히 뭐 내리 나서 왔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응급실에서 문전박대 당하면 그 나라에서 내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기준을 낮게 잡아서 또는 너무 높게 잡아서 나를 못 받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전혀 없던 시절에는 좀 설명이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설명들이 잘 안 먹히는 이유가 나도 뭐 본 게 있는데 이거 아니라면서 이렇게 굉장히 격렬하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많이 퍼져 있는 미디어를 접하는 것도 좀 독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진 힘 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건희 소장님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예. 네, 이게 이제 인포데믹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저 잘못된 정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발표에서 얘기했던 방역과 관련된 부분이나 동선 공개와 관련된 부분이나 학교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정확하지 않은 정보 그리고 또 좀 잘못 이렇게 확산된 정보로 인해서 모두 다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와서 뭐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방역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동선이 공개돼서 어디 학교를 다녀갔는데 왜 안 오냐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게 또 저희가 프라이버시랑 연결됐기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다 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거를 SNS라든지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희들이 공개해야 될 정보가 그렇지 않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정보는 전화가 오는 대로 계속 응대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자 기대하는 바거나 아니면 자신 알고 있던 위험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과잉 대응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리가 되려면은 이제 어떤 정보의 수준이 비슷해져야 되고 그게 전문가든 아니면 시민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 전문가나 보건 전문가들이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확보된 정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우리 공동체 룰을 정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언론 미디어의 역할이 여기서 안 그래도 뭐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보건위기면 오면은 그렇게 TV 홈쇼핑에서 면역 얘기를 많이 하는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언론계 무려 20년 가까이 종사하셨던 김양준 교수님께서 혹시 그 방금 말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어떤 인포데믹스의 결정적인 어떤 피해 진짜로 막 느껴지는 어떤 나쁜 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시사점이 있으실지 간단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이 토론 중간에 안도현 선생님께서 이 사실 긍정적이고 좋은 정보를 널리 확산시킨 이 대안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이 긍정적이고 좋은 정보는 사실은 그다지 이렇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뭐 예방법이라든지 예방 수칙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 기사에 담고 국민들에게 많이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것이 좋다고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기사를 내보냈을 때는 그다지 관심을 못 갖고 오히려 뭐 좋지 않은 뉴스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우리나라 이제 진단검사 등이 뭐 미국에서 이게 일부가 잘못됐다 이런 SNS 글들이 나오고 이에 대한 기사들은 엄청나게 많이 유통되고 많이 이렇게 이 실제로 기사화도 많이 됐지만 정작 이 검사의 우수성 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기사에서 덜 언급되는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우리가 메르스 때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이제 워낙 정부가 이 정보를 이제 잘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SNS 등에서 이제 환자들이 다녀간 병원들을 공개하고 병원 명단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카톡방 등에서 공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는 이 정보 공개 측면에서는 정부가 워낙에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아까 이제 박건희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과도하게 공개해서 오히려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인권 침해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저는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이제 이 투명한 정보 공개에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이 감염병과 관련된 혐오와 차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이 깊은 편견의 속에서 아직 나오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는 사실 어떻게 좀 풀어나갈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런 수많은 정보 속에서 과연 어떤 정보들이 조금 더 옳은 정보이고 바른 정보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이 정보 독해 능력이라고 할까요? 헬스 리터러시라고 부르는 능력들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좀 우리가 앞으로 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시간 때문에 그 다른 어떤 질문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그 세 번째 토론 선생님으로 모신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이민정 박사님에게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토론 진행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이민정입니다. 저는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장님이신 유명순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19 이 사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발표를 매우 잘 듣고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세 분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하고 언론과 의료 현장에서 이제 신뢰도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매우 피력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써 미충족된 정보를 이제 줄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인포데믹스의 상황에서 일반 국민 혹은 환자의 관점에서 저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염병의 위기 상황에서 사실 모두가 감염병 바이러스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어떤 관심이나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님과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3월 25일에서 27일 한창 그 확진자가 늘어났던 그때 국민을 대상으로 1000명에게 조사를 했을 때 코로나19 지난 일주일 동안 몸이 아픈데도 병원을 가지 않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응답을 해주신 분은 전체의 26.8%에 불과하고 나머지 무려 73.2%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최근에 대림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유방암 진단 지연 실태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최근 유방암 환자가 15% 감소를 하였는데 이는 유방암 자체가 이제 줄었다기보다는 검진을 미룸으로 해서 잠재적인 유방암 환자들이 진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병원 방문을 기피하고 이런 현상들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인포데믹스 안에서의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몸이 아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절한 치료를 적정한 시점에서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질병의 진단이 늦어지거나 기저질환의 관리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 이제 건강 수준이 나빠지는 문제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나중엔 추가적인 의료 비용이 발생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병원 방문을 거부하는 현상은 결국 비감염성 질환의 사망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병원은 무조건 위험하다거나 일단은 안 가는 것이 좋다와 같은 인식 그리고 실제로 기피하는 이러한 현상은 적절한 정보를 전달을 받지 못하다 보니 이제 어떠한 왜곡된 정보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무조건적인 병원 방문을 꺼리기보다는 필요할 때에는 적절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한국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좀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는 이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병원을 무조건 가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이제 안심하고 이제 방문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 정보를 더 많이 제공을 하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병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추후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의 소통의 노력이 더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환자의 관점에서 내가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데 병원을 가야 할지 혹은 가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과 같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경우와 혹은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경우과 같이 그런 구분은 혹은 어떤 디시전 에이드와 같은 그런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들께서 특히 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이신데요. 이렇게 병원 방문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정 박사님. 저희가 참 시간이 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 2분 정도 오차 두고 지금 저희가 예정된 일부 순서 시간은 다 채웠는데요. 연자 선생님들 특히 너무나 감사드리고 혹시 떠나시기 전에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떠나야 되겠다. 혹시 잠깐 시간 드리면은 혹시 얘기가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그냥 반갑게 그냥 스마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